미 연방준비은행의 독립과 중요성.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왜 중요한가? 연준은 근본의제만큼이나 중요한 제도였다. 1913년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독립적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 제도적으로는 전국 은행연합회적인 성격이 우선했고, 실질적으로는 누군가 연준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든 상관없이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바꾸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1975년 이후에 달러 가치를 뒷받침하는 장치는 사라졌다. 달러 가치를 보장하던 근본의제가 폐지된 것이다. 지금 달러를 지탱하는 것은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실제로는 평균 2% 정도의 인플레이션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2% 수준에서 안정되면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도 이에 연동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는 경험이 지난 30년간 축적되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미국 재무성 채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미누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듯 보이는 100년 만기 0% 국채 매입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경제가 함께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겉으로는 관세 전쟁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 인류 문명사에서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발명이다. 비교적 근대에 등장한 제도였지만 효과는 분명했다. 만약 이 독립성이 무너지면 대통령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따른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조 바이든도 오바마도 모두 금리를 낮추길 원했다. 투자를 늘리고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 대출을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닉슨 대통령 시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그는 연준에 집요하게 개입했고 결국 독립성 상실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워터게이트 녹음 테이프에는 닉슨이 연준 의장을 거칠게 비난하는 장면까지 담겨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고 연준 독립성 상실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압력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파면하겠다거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발언은 어쩌면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녹취 속 패트게이트와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첫 회동을 가졌지만 여기에서도 준 독립성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연준 내부의 대규모 인력 조정으로 분위기가 냉각되어 있다는 점만큼은 인식한 듯하다. 미국은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을 점점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빚은 못 갚으니 채권자가 알아서 해라. 미국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미국 부채는 증가하고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감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향후 5년간 3조 내지 5조 달러의 재정 적자 누적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관세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민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2025년 트럼프와 마가 운동을 다시 집권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 진행 중이지만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사실이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사태는 2025년 하반기에 급격히 전개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정부였다고 해도 지정적자 협법을 찾지 못했다면 시기만 늦춰졌을 뿐 달러 신뢰 상실로 인한 대혼란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형편없다고 고백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중간점은 달러는 아직 강하지만 미국 경제는 불확실하다는 해석일 것이다.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세계 경제가 달러 지배력의 우산 아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미국의 약화된 경제와
불확실한 달러의 미래를 드러내는 역설이 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빌리면 달러는 약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축통화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 동시에 약하고 강하길 원한다. 스티브 마이런 미국의 마케빌리 트럼프 대통령 경제전략가이자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마이런 2024년 11월 24일 41쪽 분량을 보고서 글로벌 무역지대 재편에 관한 사용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말하라고 협정이다. 1980년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는 이 안의 요지는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향한 100년간 보장하라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100년 만기 양도 불가의 미재무성 채권을 매입하라. 금리는 0%일 것이며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사실상 부분적 디폴트 선언과 다름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축적하고 국부를 늘리지만 미국은 달러 유동성이 막히면 빚을 내어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 왜 미국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는가? 달러 발행만으로도 미국은 이자를 내지 않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마이런의 주장이다. 마이런은 세 가지 수단을 제시한다. 첫째, 관세라는 채찍으로 압박한다. 둘째, 안보 우산이라는 당근을 제시한다. 셋째,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으로 금리 위험에 따른 혼란을 완화한다. 그는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 멕시코, 캐나다, 한국,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는 더 강하고 깊은 태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 보고서의 요지는 공짜 경제 구조는 끝났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군사력은 사실상 전 세계 공공재였지만 미국은 이를 최저 비용으로 제공해왔다. 이제는 동맹국이라도 국방과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100년 채권 매입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임승차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로그프 교수는 이를 두고 일종의 조공이라고 표현했다. 단기적으로 각국은 침체를 피하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달러 의존이 위험하다는 자각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을 공동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 변화를 촉진시키며 단기적으로 디폴트 선언, 장기적으로는 미국 리더십의 붕괴를 앞당기는 셈이다. 막스 페버는 지도자는 열정과 책임을 갖고 정책의 파급 효과를 멀리 내다보며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방향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무역 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이었다. 하지만 100% 관세 부과로 교역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의 투자하는 자본은 사라질 것이다. 10% 관세만으로도 투자가 위축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물론 관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유치 산업 보호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제한적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세수 확보 효과도 있다. 그러나 거래를 하자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면 투자는 얼어붙는다. 이 혼란이 트럼프의 의도된 전략일까?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다. 트럼프에게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있었다. 그는 1971년 미국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해 25세였다. 미국 패권의 절정이던 시기에 성장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겨울의 문턱에 서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1979년 문명과 자본주의를 펴내고 같은 해 미국의 데이비드 맥콜리 건축 이야기 마천루를 출간했다. 이 책은 사우디 왕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해체해 아라비아 반도를 옮기는 상상을 담았는데 이는 미국의 몰락의 불안을 상징했다. 그 시절 미국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된 뉴욕이 곧 쇠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념을 굳히기 시작했다. 1980년 트럼프는 뉴욕타임즈 등 주요 신문에 삽입 94,801달러를 들여서 전면 광고를 씌웠다. 미국 국민에게라는 공개 서한의 이 형식의 이 광고에서 그는 일본, 사우디 등 동맹국의 군사비 지출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연방 지정 적자를 줄이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우리 위대한 국가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달러 위상의 하락이 느린 불꽃처럼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향후 1년 안에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냐는 물음이다. 그냥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낮아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안정성이 핵심이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미국 거시 경제 지표와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확실한 상황으로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적어도 경제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전망 가능성이 필요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정책을 바꾼다면, 즉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불규칙한 개인적 정서가 향후 달러에 구체적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달러 가치는 어떤 의미일까? 영국의 78대 총리였던 엘리자베드 트러스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50일간 총리를 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승리 연설에서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취임 45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역대 최단명 총리가 되었다. 강경 보수파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외교 군사 분야의 매파를 자처했다. 그녀는 취임 19일 만인 2022년 9월 23일 약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으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 증가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트러스트는 코지 콰탱 재무장관을 제38일 만에 경질하고 감세안을 대부분 처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압박 속에 44일 만에 사퇴했다. 브렉시트 직후 충분한 시장 소통 없이 감세 정책을 내놓자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했다. 이를 두고 바보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다. 당시 정책 환경을 오독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 단순히 관세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문제는 미국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은 달러 가치의 변화나 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잘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통화의 변화와 세계가 보내는 신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장기 금리가 뛰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4월 2일 직후 며칠 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0.5%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인 장기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했다. 예컨대 차용 금리나 학자금 대출 등 많은 금리는 미 연준이 정하는 단기 금리보다 10년물 장기 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인다. 보통 달러 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는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넣고 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누군가 달러 자산 즉 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먼저 팔아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위험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향 관세 부과 기일을 일부 연장하거나 후퇴한 덕분이다. 이제 미국은 과도한 특권, 즉 낮은 차입 비용은 영원히 잃었을 수도 있다. 금리는 구조적으로 0.25 내지 0.5포인트 정도 높아진 상태이다. 우리가 경기 침체를 통해 금리를 다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 종은 다시 울리지 않을 수 있다. 가령 2029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완전히 원상복구될 것이라는 보긴 어렵다. 중요한 건 4년짜리 단기 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금리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무역정책이 단기적으로 일부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국가들이 결국 양보하고 관세 인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미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쌓아온 특권과 낮은 차입 비용이라는 강점을 소진하는 셈이고 그 비용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도 있다. 미래의 혜택을 당겨서 현재의 위기를 부르는 셈이며 그 비용은 빠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경제적으로 비상하는 듯 보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경제와 규모도 주식시장도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흐름이 꺾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할 만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소득 불평등, 질 좋은 일자리, 보건 등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국내 정책의 영역이며 미국의 경제적 강점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일본에 강하게 압박을 가해 말하라고 합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그 압박에 굴복하여 스스로 통화 가치를 과도하게 절상하는 실수를 했다. 처음엔 일부 학자들이 일본의 내부 문제 탓으로 경기 침체를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설명이 불충분했음이 드러났다. 중국 등 경제국은 일본의 실패를 대참사로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당시 일본은 금융 규제 체제가 미비했고 초기에 충격을 흡수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다가오고 있다. 감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세수가 생기겠지만 관세가 낮아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계획한 감세를 관세 수입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정 적자가 5 내지 7%포인트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대재앙이 발생하면 달러는 가파른 가치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가진 카드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의 대량 매도다. 이는 달러 시장에 큰 압력을 줄 수 있고 이 요소들이 위험하게 결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물론 긍정적 시나리오도 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5년에 약 60%에서 오늘날 121%로 높아지면서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만약 부채 유정이 121%를 60%로 낮춘다면 앞으로 몇 년간 마음껏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달러 기축 통합 정책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다. 부채가 너무 높고 금리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달러의 과도한 특권도 축소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달러 사용에 큰 부담을 갖지 않게 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둘이다. 디폴트는 하나다. 디폴트는 아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바이든 시절에 근접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이 경우 3 내지 7년 이내에 8%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트럼프가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출 정도 통화 확대를 지지하는 인물을 연준 의장이 임명해야 한다. 연준은 독립된 중앙은행이며 제롬 파월의 의장의 임기 이전에는 시스템 전체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연준 이사들도 핵심 축이다. 연준이 부패하지 않는 한 대통령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긴 쉽지 않다. 물론 법 제도 변경을 통해 시도할 수는 있다. 연준의 독립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파월이 연준 의장이지만 그 지위 자체가 헌법사항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 연준을 재무부 산하로 편입하려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파월 의장 해임 문제를 소송으로 대법원에 올리려 한 전례도 있다. 결국 관건은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다. 연준 독립성은 비교적 최근의 성취이며 연준은 의회의 산물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 다만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려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있다. 부채를 민간에 떠넘기는 금융 억압이다. 일부는 연금, 보험, 은행의 정부 부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런 조치는 장단점이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 정부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엔화 가치가 급락한다. 일부 일본 경제학자들은 엔달러 환율이 160에서 200엔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달러에 적용하면 달러 약세를 의미하며 그 경우 미국은 디폴트의 근접의 위험이 있다. 일본은 금융위기는 피했지만 기업과 혁신가에 공급할 자금이 부족하다. 한때 미국보다 부유했지만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뒤처졌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60% 수준 낮춘 것 역시 금융 억압의 결과다. 2013년 아베노믹스로 무제한 완화가 시작되면서 금융 억압이 일부 풀렸고 일본 경제의 신박 소리가 조금씩 돌아온 이유다. 지난 몇 년간 한때 강력해 보였던 나라들조차 큰 흔들림을 겪었다. 미국도 그런 시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은 늘 잘할 것이라는 운명론은 없다. 운도 좋았지만 앞으로 운도 실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는 10 내지 15년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달러가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하리라 확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달러가 지배적 지위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상상하지 못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은 앞으로 부채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여전히 주요 통화 1위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도전이 잦아지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제재 수단의 효능이 약해지고 정보 수집 능력도 타격이 간다. 현대
정보 수집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핵심은 금융 데이터다. 국가 안보가 약해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위기는 점진적이고 달러의 위상 하락도 느린 불꽃처럼 진행된다. 달러 위상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팬데믹이나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변화를 실감할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미국은 소비 경제라는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배 많은 차입을 한다. 만약 금리가 갑자기 더 빨리 오르면 향후 10년 내에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지가 자금은 어디로 갈까? 10 내지 15년 후에 달러 약세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무엇이 벌어질까? 중국이 금융 주도권을 잡으려면 다국화로 여러 통화가 균등하게 쓰일까? 근본으로 회기가 있을까? 아니면 모두 암호자산으로 갈까? 사실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이다. 금은 쪼개어 액면가에 맞출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렵다. 다극화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잃는다. 통화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처럼 중심 통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달러는 항상 중심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지만 정치 현실은 다르다. 중국, 러시아, 유럽은 미국의 전면 통제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달러 힘이 줄어드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인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적극 공략하고 유럽은 군사력을 강화하며 유로화의 기회를 엿본다. 결국 미국은 영향력을 잃게 될까? 아니면 로고프 교수의 진단처럼 미국의 중장기 재무성 채권을 들고 있는 국가들만 대상으로 한정적 디폴트를 선언해 버릴까? 비트코인도 그 흐름 속에 있다.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이 달러에 의존하지만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정치로는 전 세계 경제의 약 20%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암호자산은 전자적이고 편리하며 추적이 어려워 이 시장에서 유용하다. 암호자산의 일부 점유율을 가져오고 위안화와 유로화도 일정 지분을 가져갈 것이다. 결국 미국은 좋았던 시절 이전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군사 분야도 중요하다. 만약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망이 최적의 시스템이라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체 군사력 확장을 자제할 것이다. 문제는 그 수요가 지속될지 여부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휘권을 원했고 나토 임무에서 미국이 지휘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트럼프의 나토 전략은 상이하다. 과거 미국은 사장이었고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미국은 그 시스템을 계속 원하나 안보 서비스를 받는 국가들만 돈만 내는 게 아니라 황금 수갑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안다. 그들이 황금 수갑을 벗고 자체 군사력을 키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이 달러의 힘을 잃어갈 때 안보 분야의 세력 약화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이 점을 미국 코미디언 데이브 샤벨이 한마디가 잘 요약된다. 나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은 미국의 진심처럼 들린다. 안으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우리 모두 앞에 놓인 혁명 같은 변화다.